안녕하세요.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경제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헌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노래 제7광구, 영화 제7광구를 들어보셨나요? 한국과 일본이 22년 만에 7광구에서 해저 유전 개발을 위한 물리 탐사를 다시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면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경제성은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센터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사실 요즘 MZ세대 입장에서는 7광구가 좀 낯설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럴 여기서 겁니다, 아마. 예. 유전 개발을 위한 탐사를 한다는 게 대체 어떤 예. 의미고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렇게 신문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다가 우리 서울경제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일면 톱 기사가 뭐냐면 22년 만에 7광구 대륙붕 탐사를 재추진한다. 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김주영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7광구 그러면 우리 20, 30대들은 전혀 7광구에 대한 감이 없을 텐데 아마 40대 아니면 그 50대 정도 되시는 분은 7광구 그러면 그 제주도 밑에 바다에서 옛날에 석유 탐사한다고 하던 그곳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아마 60대 쪽으로 좀 가시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나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뭐 7광구에서 그 석유가 발견됐다, 뭐 천연가스층이 발견됐다고 해서 온 나라가 뭐 뜨들썩하고 그때 대중가요 7광구라는 대중가요가 나왔던 것도 이제 기억을 하실 거고 40대 정도 되면 아마 제7광구라는 영화 그 석유 탐사 그 설비에 무슨 뭐 바다에 괴생물체가 등장해서 뭐 사람들 우구우구 뭐 잡아먹는 그런 영화를 본 기억이 나실 텐데 기사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고 기사 내용을 이제 앞부분만 보면 이르면 내년에 7광구로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해저유전 개발을 위한 물리 탐사가 22년 만에 재추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이슈군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수십 년 된 그 7광구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7광구가 그럼 1부터 6까지도 광구가 있는 것인지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7광구에 얽힌 그 히스토리를 최대한 좀 간단하게 굉장히 좀 복잡한 사안이지만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또 서울경제 그 일면 기사에 대한 평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7광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이쪽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마른 목골로 생긴 굉장히 그 넓은 지역, 요걸 이제 우리가 7광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기에도 이게 뭐 우리나라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일본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게 해상은 정확히 딱 이렇게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무슨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요 지역을 그 7광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7광구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표현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7광구라고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968년에 그 유엔 아시아 극동위원회에서 이 아시아 근해의 광물 자원 그 탐사 작업을 좀 합니다. 그때 이제 나온 보고서가 아마 이 탐사 작업을 주도한 분이 뭐 에머리라는 분인 것 같은데 에머리 보고서라는 게 그때 발간이 되죠.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대만과 일본 사이 해역에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급의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2의 페르시아만이 대만 일본 그 해역에 제2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를 만한 그 세계 최대 석유 자원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떠들썩할 만했네요. 우리나라도 떠들썩했지만 중국, 일본까지 떠들썩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위치 자체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에 이제 다 걸쳐 있는 어떤 일종의 공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일 이제 이 세 나라가
이 에머리 보고서에서 지목한 그 지역에 나름대로 막 광구를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한 17개 광구를 설정을 하는데 각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막 광구를 설정하니까 막 겹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생각대로 1, 2, 3, 4, 5, 뭐 6, 이렇게 7. 여기가 7광구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네. 보신 제주도 것처럼 아랫부분이요. 예, 요렇게 이제 마른 목골로 들어가 있는 게 이 7광구 안에도 뭐 조금 잘게 썰어서 제1소구, 제2소구 해서 뭐 제6소구까지 이렇게 구별을 해놨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는 7광구라고 하는 건데 이 7광구가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해외 자원 특히 해양 바다 네. 쪽의 해외 자원 개발은 분쟁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땅처럼 뭔가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다 보니까 이 바다가 누구의 관할권이냐 이런 다툼들이 있잖아요. 특히 분쟁이 뭐 있을 그 수 바다 밑에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나라 간에 뭐 치열한 분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분쟁이 터지고 심지어 뭐 전쟁까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해양자원 개발 그 분쟁이 생기면 두 가지 이론에 따라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대륙붕 이론, 또 하나는 중간선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륙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땅이잖아요. 육지. 육지에서 이렇게 가면 이제 바다가 시작되잖아요. 이 연안에 분포한 요 얕은 해저 지형 있잖아요. 대륙 요거를 연안에. 요거를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컨티넨탈 쉘프라고 해서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이 육지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수심이 얕고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해저 지형, 요걸 이제 대륙붕이라고 하거든요. 요 대륙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요 이제 이 대륙붕에서 얼마나 가까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아까 여기가 7광구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는 우리 남해바다. 이게 이제 이 대륙붕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죠. 우리 남해 가보면 바다가 얕잖아요. 상당히 이제 이렇게 바다가 얕게 형성이 되는데 이 대륙붕 이론에 따르면 여기는 대륙붕이 있으니까 이 대륙붕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 7광구가 이 대한민국의 관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본 여기 오키나와 쪽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바다가 이렇게 굉장히 그 육지에서 바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대륙붕이라고 부를 만한 게 이제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붕 이론에 따르면 이 7광구는 이 한국의 관할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중간선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 바다에 이렇게 중간에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렇게 중간에 선을 그어버리면 이 위쪽으로는 이 7광구 없어요. 네. 이 끄트머리 이 머리 쪽에 이 끄트머리 정도 이거고 여기 7광구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이 관할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60년대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그 판결의 무게 중심이 그 대륙붕 이론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당연히 우리 관할이다 대륙붕 이론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7광구를 설정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개발할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뭐야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가까운데 응? 우리나라 바로 일본 바로 앞 바다에 너네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7광구라고 설정을 하고 뭐 독자적으로 뭘 해보겠다고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그 외교적인 마찰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또 일본이 뭐 그 당시 70년대 같으면 뭐 일본이 이제 국력이 굉장히 셌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좀 이제 약한 나라였으니까 일본이 계속 외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 그래서 78년 6월 달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이걸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공동개발구역 JDG가 된 거군요. 예. 그래서 이 50년 동안 앞으로 2028년까지 우리가 이것을 공동으로 탐사하고 개발하고 여기서 뭔가 석유나 천연가스층이 개발되면 이걸 이제 그 채굴을 해서 공동으로 나누자.
이런 협정이 체결됐죠.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그 독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어떤 봤을 독소 때는 조항일까요? 공동으로 탐사하고 개발하고 채굴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탐사 개발 채굴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양쪽이 합의하지 않고 한쪽만 주장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그렇죠. 수가 없는 사업이겠네요. 뭐 일본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탐사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일본이 들어가서 탐사를 할 수도 없고, 아마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등한 조약 같은데, 이게 나중에 우리 입장에서 독소 조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여기에 뭐 7개 시추공을 뚫고 했는데, 뭐 3개 시추공에서 약간 그 소량의 뭐 석유나 가스의 흔적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했는데, 86년도에 일본이 7광구 개발 중단을 선언하면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예. 사실 보물섬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예. 일본은 왜 이렇게 중단하고 철수를 했는지 예, 의문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약간 어리둥절했겠죠. 뭐 근데 일본의 주장은 뭐냐면, 야 이거 뭐 시추공 뚫어서 해봤는데 이게 뭐 경제성이 없는 것 같다, 뭐 채산성이 없는 것 같다. 뭐 사실 이제 그 뭔가 뚜렷하게 그 에머리 보고서에서 그 주장하는 것처럼 대단한 뭐 가스층이나 뭐 석유를 발견을 하지는 못했어요. 뭐 가능성은 조금 있는 것 같다, 흔적은 보인다, 이 정도였지. 괜히 헛수고한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주장을 뭐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거 계속 돈 들여서 시추해봐야 이거 헛수고하는 것 같다. 이거 뭐 채산성,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안 하련다 하고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쪽에 일방적으로 탐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2020년도 1월 달에 우리 정부가 좀 강력하게 공동 탐사 진행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일본에서 그때도 이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우린 별 생각 없다, 이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거 아닌가 하면서 계속 미적미적대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안 나서는 역사를 거죠. 거쳐서 아주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데, 일본은 이제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고 이 탐사에 대해서 이제 어떤 회피 전략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이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일부 전문가들이 일본의 저런 스탠스의 이유가 뭘까 하고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왜 저럴까 저놈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됐냐면, 이게 뭐 모든 전문가는 아니고 일부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 해양 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 분쟁의 판결 동향이 조금 바뀝니다. 판세가 바뀌었다. 네, 앞에서는 어떤 이론이라고 그랬죠? 네, 대륙분 대륙분 이론이라고 이론이었는데, 이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중간선 이론에 중심을 두고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일본에서 중간선 그으면 우리나라 거의 끄트머리 조금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7광구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일본 관할로 넘어가게 되죠. 중간선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일본이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의 무게 중심이 중간선 이론 쪽으로 이렇게 80년대 이후로는 치우쳐 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 공동개발협정은 유효기간이 50년이거든요. 그러면 2028년 6월 달에 이제 만료가 됩니다. 5년만 더 버티자 이런 전략일 수도 그렇죠. 있다. 근데 이게 5년도 안 되는 게, 만료 3년 전에 2025년 6월 달에 한국이나 일본 양국 중에 어느 한 나라가 그냥 3년 뒤에 우리는 종료를 하겠다, 뭐 어떤 이유를 대서 통보를 그 다른 쪽 나라에 하게 되면, 그냥 2028년 6월이 되면 자동방어로 협정이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협정 종료가 결정이 되는 것은 사실 2025년 6월 달에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초기에 잠깐 같이 탐사를 하다가 86년도에 빠진 이후로는 전혀 탐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5년 6월에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이? 일본에서는 그냥 우리는 안 할래. 네, 뭐 우리는 뭐 안 할래. 시마이레스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자칫 정말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일본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지금 2028년 6월 달에
협정을 종료를 시키고 나서 그냥 7광구 자체를 중간선 이론에 따라서 자기들이 통으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게 정말로 경제성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누기보다는 나중에 그냥 통으로 다 먹기 위해서 시간 끌기, 회피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내놓게 된 거죠. 일본의 그런 의중에 대한 의심만으로도 우리 사람들의 정서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지는데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더럽죠.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일본이 정말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이제 분노할 일인데 그러면 28년 6월 달에 협정이 종료되고 나면 그것을 일본이 그냥 꿀꺽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완전히 다시 그 관할권 다툼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중국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한중일 3국 간의 7광구를 둘러싼 국제 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진단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는 7광구는 지금 현재 한일 공동 개발 구역이죠. 그죠? 조인트 디벨롭먼트 존이고 여기에 보시면 중국, 일본 공동개발 구역이라는 게 여기 딱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7광구 바로 앞바다에 7광구로부터 뭐 한 1km 약간 뭐 넘는 것 같아요. 한 1km 약간 넘는 바로 근거리에 중국과 일본이 여기 공동개발 구역을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한일 공동 그 개발 그 협정 이후에 뭐 한 십몇 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뭐 일본하고 중국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여기에 중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7광구 바로 앞이니까 만약에 7광구에서 뭔가 어떤 엄청난 어떤 가스층 같은 게 그 발견이 될 경우에는 이 중일 공동개발 구역에서 자기들 그 시추공을 통해서 이 바다 밑을 통해서 소위 여기 빨대를 꽂는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빨대처럼 꽂아가지고 이쪽에서 그 가스층이나 어떤 그 석유 같은 끌어올 거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중동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동의 일부 지역에 보면 해저에 엄청난 가스층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옆바다에서 시추 시설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빨대처럼 쪽쪽쪽쪽쪽 빨아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 분쟁이 벌어졌다가 서로 뭐 타협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왼쪽 편에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요 중국 그 앞바다에 몇 개의 그 가스 석유 그 시추 시설이 있고 거기서 실제로 가스나 석유가 채굴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 중일 공동개발 구역을 통해서 나중에 7광구에도 이렇게 손을 뻗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2028년도에 한일 협정이 종료가 되고 다시 7광구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번에는 중국까지도 참전을 해가지고 한중일 3국 간의 어떤 그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7광구 물리 탐사가 현실화되느냐가 관건인데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락을 거듭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주식시장을 잘 못 봤는데 그 일부 종목들이 오늘 15%까지 갔다가 다시 2%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 왜 그런가 봤더니 또 석유공사에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럼 에너지 오늘 석영 기사가 나오면서 에너지주들이 쭉 올랐다가 석유공사에서 해명 자료를 내면서 석영 보도에 대해서 조금 빠졌군요. 완전히 거의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석유공사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석유공사에서는 내부 목표에 불과하고 이 탐사 추진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조강권자 그러니까 채굴권자 지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정부의 7광구 탐사 계획이나 시추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거나 제출한 바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추진될지를 지켜봐야 그러면 석유공사 입장은 그 서울경제 보도에 7광구 내년에 그 재탐사 추진을 한다는 게 석유공사 내부의 목표고 그 한일 그 협정에 의해서 일본 쪽에서 뭐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추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 목표다.
그래서 네. 저는 궁금한 점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일본에서 어떻게 하는 것과 거의 상관없이. 없습니다. 일본을 설득을 해서 같이 탐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일본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까딱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그렇게 강력하게 좀 이렇게 꼬드겨서 해보려고 했는데 일본은 뭐 경제성, 뭐 채산성 뭐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석유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같이 해보자고 했을 때 그러면 일본이 오케이 하고 뭐 마음이 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오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리고 하다 보면 2025년 되고 2025년에 우리는 뭐 경제성이 뭐 없는 걸로 보여서 그냥 협정 종료하겠다고 25년 6월달에 선언하면 뭐 그냥 그걸로 네. 7광구 그 공동 협정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계속 운운하는 경제성은 실제로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경제성 논란은 좀 여전하고요. 지금 이제 이 에머리 보고서가 그 60년대 후반에 나온 보고서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대단한 그 석유 그 가스층이 있다고 그 당시에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탐사 기간이 뭐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탐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크게 신뢰성을 두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그 에머리 보고서하고 유사한 보고서를 냈는데 뭐 이 보고서도 사실은 그 에머리 보고서에 기초해서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에머리 보고서가 조금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만큼 뭐 우드로 윌슨 센터의 보고서도 크게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 경제성을 지금 뭐 속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뭔가 본격적으로 가열차게 탐사를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근데 이런 거는 좀 이제 뭐 일부 이제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아직도 6천조짜리 석유가 매장된 곳 이렇게 단정적으로 막 표현을 하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 사우디급의 뭔가가 있는 것처럼 너무 단정적으로들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이제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 중국이 이렇게 자기네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이렇게 선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일본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7광구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7광구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론에 따르면 이만큼은 중국의 수역이라는 거고 일본은 이만큼은 우리 거다 그러면 남는 거는 이거밖에 안 되는 한국이 거예요. 제일 적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만만치 않은 그 지역이 되는 거고요. 오늘 이제 신문에 이게 나면서 아까 이제 김주영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일부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하기는 했는데 뭐 석유공사에서도 조금 그 일본이라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게 약간 외교적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옛날에 국회에서도 여러 번 7광구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이거 빨리 탐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국회의원들이 내놨을 때 정부에서 한결같이 뭐 답변 내놓은 게 이게 외교적 사안이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서 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빙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이슈화되는 것만으로도 예, 올해 예. 그래서 대통령과 맞습니다. 일본 총리가 7번 만날 정도로 좀 관계가 개선됐다고 하는데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다 이런 시각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마 뭐 한일 관계가 옛날보다도 지금 현재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일본하고 이렇게 조금 친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 7광구 탐사 같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뭐 기대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석유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좀 목표를 세웠고 그게 보도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22년 만에 다시 이슈로 떠오른 7광구 해저 유전 개발에 대한 물리 탐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실제 일본의 의중은 무엇인지에 대한 각종 분석들, 또 경제성 논란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